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 방에서 보냈다.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자 꽤나 이른 시간부터 하녀를 통해 언니의 안부를 물어온 빅리 씨의 질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답할 수 있어 기뻤다. 곧이어 빅리 자매를 시종드는 얌전한 하녀들이 물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니의 상태가 나아졌지만 엄마가 직접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 판단을 해주기 바라며 엘리자베스는 롱본 집에 기별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즉시 편지가 보내졌고 편지에 쓰인 대로 이루어졌다. 아침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넷째와 막내를 대동한 베넷 부인이 네더필드에 떡하니 나타났다. 제인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베넷 부인은 심히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세가 그다지 놀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놓이자 오히려 딸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딸의 건강이 회복되면 네더필드를 떠나야 하니 말이다. 당연히 그녀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딸의 청을 듣지 않았다. 때마침 도착한 의사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엄마와 셋 딸이 잠시 제인 옆에 앉아 있을 때 빅리 양이 찾아와 이들을 조찬실로 초대했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빅리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베넷 양의 상태가 베넷 부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태가 예상보다 더 안 좋네요, 빅리 씨. 부인이 대답했다. 병세가 너무 나빠서 당장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겠어요. 존슨 선생님도 당장 데려갈 생각일랑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니 부득이 빅리 씨의 호의를 믿고 좀 더 폐를 끼쳐야겠어요. 데려가시다니요. 빅리가 소리쳤다.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제 여동생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부인. 빅리 양이 쌀쌀맞게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베넷 양은 필요한 모든 간호를 받을 거예요. 베넷 부인은 여러 차례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분명히 그러시겠죠? 부인이 덧붙였다. 이토록 훌륭한 친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애가 너무 아프거든요. 고통이 몹시 심할 텐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인내심으로 견디고 있죠.
그 애는 항상 그런 식이랍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본 아가씨들 가운데 가장 마음씨가 곱죠. 다른 딸들에게도 종종 말한답니다. 큰언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빅리 씨, 근데 이 방이 참 멋지네요. 저기 저 자갈길 넘어 보이는 전망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이 근처에서 네더필드에 버듬가는 집은 없을 거예요. 임차 기간이 짧았다던데 부디 성급히 떠나실 생각일랑 마세요. 저는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빅리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더필드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마 5분 안에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눌러 살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시리라 생각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소리군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빅리 씨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간파당하다니 한심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었네요. 깊고 복잡한 성격이라고 해서 빅리 씨의 성격보다 반드시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파악되는 건 아니랍니다. 리지! 엄마가 소리쳤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명심하렴. 집에서 하는 식으로 천방지축 날뛰면 안 돼? 미처 몰랐습니다. 빅리가 바로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양이 성격 연구가일 줄은요. 분명히 아주 재미있는 연구겠네요. 네. 하지만 복잡한 성격이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죠.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그런 이점쯤은 있지요. 대체로 시골은 엘리자베스 양이 말한 연구 대상을 공급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다하씨가 말했다. 시골이라는 환경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변함없는 사람들과 고루하며 살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본래 변화무쌍하잖아요. 틀림없이 새로운 면이 발견되기 마련이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베넷 부인이 시골 환경을 운운하는 그의 태도가 거슬렸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시골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다하씨는 한동안 뚫어져라 부인을 쳐다본 뒤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얻어냈다고 생각한 베넷 부인은 의기양양해하며 발언을 계속했다. 런던이 상점과 공공장소가 많다는 점 빼면 과연 시골보다 더 큰 이점이 있는 곳인가요? 시골이 훨씬 더 살기 즐겁죠. 안 그래요, 빅리 씨? 시골에 있으면 떠나고 싶은 생각이 좀처럼 안 듭니다. 하지만 그건 도시에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장소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두 곳 어디에서나 똑같이 행복하고요. 그렇군요. 그건 빅리 씨의 성격이 반듯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 신사께서는... 다하씨를 빤히 쳐다보며 부인이 말했다. 시골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엄마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마가 다하시 씨를 정말로 오해하셨어요. 다하시 씨는 그저 시골에서는 도시에서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엄마도 사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는 하다, 얘야.
시골에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지. 하지만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라면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보다 더 이웃이 많은 곳도 드물지. 우리 집만 해도 무려 24가구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니? 빅리는 오로지 엘리자베스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평소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빠보다 세심하지 못한 빅리 양은 무척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하시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화제거리를 찾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있는 동안 사컷 루커스가 롱본 집에 들렀는지 물었다. 그래, 어제 제 아버지랑 함께 들렀더구나. 월리엄 경은 참 훌륭하신 양반이에요. 안 그래요, 빅리 씨? 얼마나 품격 있고 점잖고 성격 좋은 양반인지. 그분에게는 늘 모두에게 들려줄 얘깃거리가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생각하는 교양이랍니다. 자신을 퍽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샬럿이 식사도 하고 갔어요? 아니,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 아마 고기파이 같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거들어야 했나 봐. 제 경우는요, 빅리 씨. 저는 일을 맡길 하녀들을 늘 두고 있답니다. 우리 집 딸들은 다르게 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멋대로들 판단하죠. 물론 루커스 집안의 딸들도 아주 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애들이 좀 못생겼다는 게 유감이랄까? 그렇다고 샬럿이 지독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 애는 우리와 각별한 사이랍니다. 샬럿 양은 무척 상냥해 보이던데요. 빅리가 말했다. 아, 그런가? 그래요. 하지만 그 애가 박색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해요. 엄마인 루커스 부인도 종종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제인의 미모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제 자식 자랑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확실히 우리 제인이 우리 애보다 더 나은 미모는 흔히 볼 수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인이 15살밖에 안 됐을 때 런던에 사는 제 남동생 가드너의 집에 어떤 신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제인을 하도 좋아해서 우리 올케는 그가 떠나기 전에 청혼하리라는 확신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어요. 제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그 신사는 제인에게 시까지 지어 바쳤어요. 무척 아름다운 시였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렇게 끝났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끝난 사랑이 그 밖에도 아마 더 많을걸요? 사랑을 쫓는 방법으로 심한한 게 없다는 걸 도대체 누가 발견했는지 참. 저는 늘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한 사랑이라면요. 이미 강인한 사랑인 경우에는 뭐든 자양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볍고 호감 정도라면 아무리 멋진 소네트라 할지라도 자양분이 되기는커녕 그런 호감을 말려 없앨 거예요. 다하시는 미소만 지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엘리자베스는 엄마가 다시 중불나게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몸까지 떨릴 지경이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딱히 화제거리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침묵이 짧게 이어지다가 베넷 부인은 빅리 씨에게
제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고 리지까지 폐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는 인사를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빅리는 가식 없이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으며 여동생에게도 역시 공손하게 그 상황에 필요한 답례를 하게 됐다. 빅리 양이 별로 공손해 보이진 않았지만 베넷 부인은 만족해하며 즉시 마차를 불렀다. 그런데 엄마의 신호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동생들이 나섰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그동안 내내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니 결국에는 리디아가 빅리에게 처음 이사왔을 무렵 네더필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던 무도회를 언제 여느냐고 체근하는 걸로 수군거림이 종결되었다. 리디아는 발육 상태가 무척 좋은 건강한 15 아가씨였다. 예쁘장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얼굴에다 엄마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어 어린 나이에 벌써 사교 모임에 나선 상태였다. 리디아는 생기발랄한데 타고난 자신감 같은 것이 장교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거의 뻔뻔함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모분의 맛있는 식사와 리디아의 허물없는 태도 덕분에 장교들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까닭에 지금도 무례하고 당당한 태도로 불쑥 빅리 씨에게 무도회 약속 얘기를 꺼낸 것이다. 리디아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토록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빅리의 답변은 엄마의 귀에도 흡족했다. 약속을 지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니가 행복되기만 하면 무도회 날을 언제로 잡을지 괜찮다면 리디아 양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언니가 아파 누워있는데 춤을 추고 싶진 않겠죠? 리디아는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럼요, 물론이에요.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더 잘된 일이에요. 그때쯤이면 틀림없이 카터 대위님이 메리턴에서 돌아오실 테니까요. 빅리 씨께서 무도회를 열어주시고 나면 그분들한테도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할 거예요. 포스터 대령님께 무도회를 열지 않은 건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다음에야 베넷 부인과 두 딸은 집으로 떠났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다. 자신과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 빅리 자매와 다하시 씨가 뭐라고 쑥덕대든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중 후자 쪽은 빅리 자매가 아무리 유혹해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혹평에 동참하지 않았다.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의 그 아름다운 눈에 대해 아무리 빈정거려도 마찬가지였다. 그날은 그 전날과 똑같이 흘러갔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아침 나절 몇 시간을 아픈 제인과 함께 보냈다. 제인은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응접실로 갔다. 하지만
카드게임 룰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보이지 않았다. 다하시 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가까이에 앉은 빅리 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며 그의 관심을 끌던 중이었다. 허스트 씨와 빅리 씨는 피켓이라는 2인용 카드 게임을 하고 허스트 부인은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바느질거리를 들고 온 터라 다하시와 빅리 양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그의 필체와 반듯한 행들 혹은 편지 길이에 대해 빅리 양이 끊임없이 찬사를 보내도 상대방은 철저히 무심하게 굴어 둘 사이에는 기묘한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그 대화는 두 사람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편지를 받는 다하시 양은 얼마나 기쁠까? 다하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속필이세요.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글씨를 다소 느리게 쓰는 편입니다. 1년 내내 편지 쓰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식적인 볼일 때문에 쓰시는 편지만 해도요. 저는 그런 편지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다면 그런 편지를 쓰는 운명이 빅리 양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라 다행입니다. 동생분에게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빅리 양의 바람대로 이미 앞에 한 차례 썼습니다. 펜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손봐드릴까요? 제가 펜은 꽤 잘 손보는 편인데. 고맙습니다만 제 펜은 항상 제가 고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글을 반듯하게 쓸 수 있죠? 다하시는 묵묵부답이었다. 동생분에게 하프 연주 실력이 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기뻐했다는 말도 전해주세요. 또 동생분이 만든 아름답고 작은 테이블 도안은 정말 황홀했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그 도안은 그랜틀리 양의 것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다시 편지를 쓸 때까지 그 황홀한 마음을 유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안 남았습니다. 어머, 상관없어요. 어차피 1월에 다하시 양을 보게 될 텐데요, 뭘. 어쨌든 동생분에게 늘 그렇게 길고 멋진 편지를 쓰시나요, 다하시 씨? 대체로 긴 편이지요. 하지만 늘 몇진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장문의 편지를 쉽게 쓰는 사람은 편지를 못 쓸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 말은 다하시에 대한 칭찬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구나, 캐럴라인. 오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하시는 편지를 쉽게 쓰지 않거든. 내 음절 단어를 찾느라 지나치게 골몰하는 편이지. 안 그런가, 다하시? 내가 쓰는 편지는 자네가 쓰는 것과 아주 다르지. 맞아요. 빅리 양이 맺혔다. 찰스 오라버니만큼 편지를 대충 쓰는 분도 없을 거예요. 단어를 절반쯤 생략하고 나머지도 지우느라 얼룩투성이랍니다.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나와 표현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가끔 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 뜻이 안 통할 때도 있어. 빅리 씨,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너무 겸손하셔서 비난마저 무색하게 만드시네요. 겸손한 척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겸손이란
종종 그저 의견이 없다는 소리죠. 때로는 감정적인 자기 자랑에도 불과하고요. 그럼 방금 내가 살짝 보인 겸손한 태도는 자네가 말한 그 둘 중 대체 어느 쪽이지? 간접적인 자기 자랑 쪽이겠지. 자넨 사실 자신의 글쓰기 결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일세. 그런 결점은 사고의 신속성과 행동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여기는 거지. 자넨 그걸 높이 사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대단히 흥미로운 일로 여기지. 무엇이든 신속히 처리하는 재능은 그 재능의 소유자에게 항상 소중히 여겨지기 마련이야. 그런 사람은 불안정한 선취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지. 오늘 아침 자네가 베넷 부인에게 네더필드를 떠날 결심만 한다면 5분 안에 떠날 수 있다고 한 말도 사실 자네 자신에 대한 일종의 찬사나 칭찬을 의도하고 한 발언이지.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분명 정말 필요한 일을 끝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자네든 다른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이득을 받지 못할 텐데 칭찬할 까닭이 뭐가 있겠나? 됐네. 빅리가 소리쳤다.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아침에 했던 모든 어리석은 발언들은 이 저녁에 다시 상기시키다니. 하지만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적어도 숙녀들 앞에서 뽐내려고 괜히 경거망동한 건 아니었어. 나도 그랬다고 믿네. 하지만 자네가 정말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날 것 같지 않아. 내가 아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네의 행동도 사뭇 우연에 의존할 수 있거든. 만약 자네가 말에 올라타려는데 어떤 친구가 빅리, 다음 주까지 더 머물렀다 가는 게 어때? 라고 한다면 자넨 아마 즉시 그렇게 할걸? 아마 안 떠나겠지. 다시 말하면 한 달은 더 머물러 있을 거야. 다하시 씨의 말씀은 결국 빅리 씨가 자신의 성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주네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다하시 씨께서는 빅리 씨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빅리 씨를 돋보이게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빅리가 말했다. 제 친구가 한 말을 제 성품을 칭찬하는 말로 돌려주시다니.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친구는 아까 말한 상황에서 제가 친구의 제안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말에 올라 최대한 빨리 달려간다면 저를 더 높이 평가해줄 친구랍니다. 그렇다면 다하시 씨는 빅리 씨 본래의 경솔함이 그것을 교집스레 밀고 나가는 태도로 상쇄시킨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군요. 다하시 본인이 설명해야겠어요.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 걸 내 견해라 하며 해명을 요구하다니요. 어쨌든 베넷 양이 설명한 대로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베넷 양, 빅리에게 그 계획을 미루고 집에 돌아가기를 권한 친구는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요청했다는 점, 단순히 바랐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의 설득에 선뜻 그리고 기꺼이 양보하는 태도가 다하시 씨에게는 칭찬할 일이 못 되는군요. 소신 없이 그저 따른다면 정한 사람이나 응한 사람이나 현명하다 순 없죠. 다하시 씨는 우정과 애정의 영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 같아요. 청한 사람을 배려해 합리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선뜻 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빅리 씨의 경우라고 상정했던 일은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경우라면 빅리 씨가 보일 행동이 신중한 행동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 친구 사이에서 한 친구가 상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결심을 바꾸라고 청할 때 상대가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그 청을 들어준다면 다하시 씨는 그를 나쁘게 보실 건가요? 이 주제로 계속 토론하려면 먼저 그 청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담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그 두 친구가 얼마나 절친한지부터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무렴요. 빅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세부 사항을 다 따져봅시다. 두 친구의 키와 몸집 차이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점은 논쟁에서 제법 중요하니까요. 베넷 양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요. 장난컨대 만약 다하시가 나와 비교하여 저토록 훤칠하게 큰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저 친구를 절반쯤도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다하시보다 더 두려운 상대는 없답니다. 특히나 그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일요일 저녁 자기 집에 있을 때만큼은요. 다하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다소 불쾌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터져나오르는 웃음을 꾹 참았다. 빅리 양은 다하시가 받은 무례한 대접에 열을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오라버니를 직책했다. 빅리, 자네 의도는 알겠네. 다하시가 말했다. 토론이 싫으니 지금 벌이는 토론을 중지시키려는 게지? 아마 그럴걸. 토론은 논쟁과 너무 비슷해. 내가 방을 나갈 때까지 자네와 베넷 양이 토론을 밀어준다면 무척 고맙겠네. 내가 나간 다음에는 두 사람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좋네. 빅리 씨의 청은 제게 전혀 어렵지 않은걸요. 다하시 씨도 쓰던 편지를 끝마치시는 게 좋겠고요. 엘리자베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하시는 편지를 끝맺혔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빅리 양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빅리 양이 재빨리 피아노 쪽으로 움직였고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연주해달라고 예의 바르게 청했다. 엘리자베스가 그 못지않게 예의 바르게 간곡히 거절하자 그녀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도 여동생과 함께 노래했다. 두 자매가 노래하는 사이 악기 위에 놓인 악보들을 뒤적이던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의 시선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신사의 호감의 대상일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혐오의 시선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이상했다. 하지만 마침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지닌 옳고 그름의 개념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방 안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못되고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일 거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빅리 양은 이탈리아 가곡 몇 개를 노래한 뒤 다른 분위기의 활기찬 스코틀랜드 노래를 노래해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잠시 뒤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베넷 양, 리일 춤을 출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녀는 미소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조금 놀랐는지 그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머, 그녀가 대답했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해서요. 아마 제게서 네 라는 대답을 듣고 제 취향을 무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저 역시 늘 그런 계획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의 계산된 경명을 피하는 데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릴춤 같은 것은 결코 추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절 경멸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마음은 정녕 없습니다. 그가 기분이 상했으리라 예상했던 엘리자베스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상냥함과 짓궂음이 뒤섞여 있어 그녀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다하시는 지금껏 엘리자베스에게 매료된 것만큼 다른 여성에게 매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엘리자베스의 천박한 가족과 친척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쯤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거라고 믿었다. 빅리 양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질투심을 느낄 만큼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친구 제인의 회복을 더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싫어하게 만들 속셈으로 자주 그들의 결혼을 가정에 떠들고 그러한 결합 내에서 그의 행복을 그려보며 다하시를 자극했다. 다음 날 관목숲을 함께 산책하면서 빅리 양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바라던 일이 성사되면 다하시 씨가 장모님께 입을 다무는 게 이득이라고 기뜸 정도는 해주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장교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는 처제들의 병도 꼭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인께서 갖고 계신 소소한 성격적인 단점, 그러니까 오만함과 뻔뻔함 같은 단점도 부디 잘 살펴서 고쳐주세요. 제 가정의 행복에 대해 제안할 게 또 있습니까? 어머, 더 있죠. 저 이모부 내외 되실 필리스 부부의 초상화를 펌벨리 저택의 회랑에 걸어 놓으셔야죠. 판사이셨던 다하시 씨의 종조부님 초상화 옆에 걸어 놓는 게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같은 직업에 종사하잖아요. 물론 질은 다르지만요. 신부가 될 엘리자베스 양의 초상화라면 시도조차 않는 게 좋겠네요. 그토록 아름다운 눈을 감히 제대로 그릴 화가가 누가 있겠어요? 엘리자베스 양의 눈 표정을 잡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색깔과 모양새, 그리고 속눈썹은 도드라지게 아름다우니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때마침 그들은 다른 산책로로 걸어오던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와 맞닥뜨렸다. 산책할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혹시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닌지 당황해하며 빅리 양이 말했다. 두 사람이 우리를 푸대접한 거지.
허스트 부인이 대답했다. 산책 나간다는 말도 안 하고 둘만 쏙 빠져나갔잖니? 그러면서 그녀는 다하시 씨의 빈 팔을 잡아채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만들었다. 오솔길은 세 명이 지나갈 만한 폭밖에 안 됐다. 자신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다하시가 즉시 말했다. 이 산책로는 우리 일행이 다 걷기에는 너무 좁네요. 큰 길로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엘리자베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세요. 세 분이 참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아요. 이런 멋진 그림에 네 번째 인물이 끼어들어 그림을 망칠 수는 없죠. 그럼 전 이만. 그런 다음 그녀는 활기차게 달려갔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더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분이 무척 좋아져서 이곳저곳을 쏘다녔다. 제이는 이미 상당히 회복한 상태라 그날 저녁에는 2-3시간쯤 방을 나와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